서울 강남의 번화함 속에서도 고요한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대저택은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자태를 뽐냅니다. 그곳 창문 너머로 따스한 불빛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새벽 공기를 가르며 아침의 기운을 맞이합니다. 이곳은 73세의 기업가 최만식 회장의 거처입니다. 그는 창가에 우뚝 선 채로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세월이 깃든 그의 어깨는 약간 굽었지만 여전히 풍기는 위엄과 단단한 기운은 세월마저 비껴가는 듯합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책상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걸이는 침착하고도 묵직합니다. 넓은 원목 책상 위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 더미와 함께 세월의 흔적이 묻은 작은 은빛 액자가 눈에 띕니다. 최만식은 의자에 앉아 액자를 손에 듭니다. 그 안에는 5살 무렵의 소녀가 담겨 있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에 생기 넘치는 눈망울, 환하게 웃는 모습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웁니다. 평소 단호하고 냉철한 그의 얼굴에 잠깐이나마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체리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길. 그는 손끝으로 사진 속 소녀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집니다. 이 작은 의식은 그가 수십 년간 지켜온 아침의 시작입니다. 액자를 제자리에 내려놓자 그의 표정은 다시 평소의 엄중함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눈 깊은 곳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리움이 잔잔히 머뭅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도시는 점점 선명한 윤곽을 드러냅니다. 최만식은 책상 위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그의 손길은 세심하고도 정확하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집무실을 감싸는 고요한 침묵은 그가 오랜 세월 홀로 지내온 시간을 암묵적으로 증언합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들어오세요!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립니다.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의 비서실장 박지훈이 단정한 차림으로 들어섭니다. 손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일정표와 보고서가 들려 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과 자료입니다. 박지훈은 서류를 책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습니다. 최만식은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내용을 훑어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택에서 이 일을 시작하실 새 가정부가 도착했습니다.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덧붙입니다. 최만식은 잠시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쳐다봅니다. 그의 눈빛에 미세한 피로가 스칩니다. 회장님께서 가정부를 자주 바꾸시는 편이지만 이번엔 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천서가 무척 훌륭하고 깐깐한 집안화의 지시를 잘 따른 사람 밑에서 오래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만식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으로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곧 문이 열리고 41세의 이채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단아한 옷차림과 깔끔하게 넘긴 머리는 그녀의 차분하고도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채린입니다. 오늘부터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최만식은 그녀를 잠깐 응시합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지만 그의 눈에 한순간 호기심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시선을 다시 서류로 돌립니다. 박지훈이 나서서 말합니다. 채린 씨, 회장님의 식사 취향과 저택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채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침은 7시 30분에 준비해주세요. 소금은 적게, 와사비는 절대 넣지 않습니다. 최만식이 차분히 지시합니다. 이채린은 공손히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대로 준비하겠습니다. 가보세요. 최만식이 짧게 말하며 손짓하자 이채린과 박지훈은 조용히 방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고 최만식은 의자에 몸을 기댑니다. 잠시 후 그의 입에서 낮은 허밍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오래전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의 멜로디입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무엇 하고 있는지 깨닫고 멈춥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며 놀라움과 의문이 교차합니다. 왜 지금 이 오래된 노래가 떠오른 걸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에 집중합니다. 한편 저택의 주방에서는 이채린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도 정교합니다. 최만식 회장의 식사는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세부적인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밥은 정확히 175도에서 15분간 뜸을 들여야 하고 국물은 80도로 맞춰야 합니다. 접시는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고 음식은 시계 방향으로 정해진 순서대로 놓입니다. 준비를 마친 그녀는 식당으로 들어섭니다.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7시 30분입니다. 최만식은 자리에 앉아 음식을 꼼꼼히 살핍니다. 모든 것이 그의 지시에 따라 완벽합니다. 밥은 175도에서 15분 뜸 들였나요? 그가 묻습니다. 네, 회장님. 국물도 80도로 맞췄습니다. 이채린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최만식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듭니다. 식사를 시작하며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강남의 아침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이 저택 안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합니다. 이채린은 주방으로 돌아가며 조용히 생각합니다. 이곳에서의 첫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날들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를 줄지. 한편 최만식은 식사를 마치고 다시 집무실로 향합니다. 그의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앞에는 또 다른 도전과 책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저택의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복도 끝에 위치한 최만식의 드레스룸에서 이채리는 조용히 그의 옷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녀 앞에 펼쳐진 옷장은 마치 작은 전시관처럼 보입니다. 셔츠는 색조에 따라 깔끔하게 분류되고 넥타이는 무늬와 재질별로 세심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정장은 착용 날짜가 기록된 작은 태그가 붙어 있으며 최소 일주일 간격으로 순환되도록 철저히 관리됩니다. 셔츠 단추는 하나도 풀리지 않은 채 단정히 잠겨 있어야 합니다. 이채리는 박지훈이 건네준 지시사항을 하나씩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전 가정부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난 까다로운 요구들이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손을 움직이며 모든 것을 완벽히 따릅니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는 마치 이곳에서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밤 11시가 가까워졌을 무렵 최만식은 서재에 앉아 묵직한 책을 펼쳐들고 있습니다. 나무 책장과 가죽 의자가 어우러진 공간은 그의 단단한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듯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때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이채린이 들어섭니다. 그녀는 손에 따뜻한 모가차 한 잔을 들고 조심스레 다가와 책상 옆에 내려놓습니다. 회장님, 취침 전에 드실 차를 준비했습니다. 모가차입니다. 최만식은 책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쳐다봅니다. 그의 얼굴에 순간 놀라움이 스칩니다. 그는 차를 부탁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이 시간에 차를 드신다는 기록을 보고 준비해봤습니다. 채린의 설명에 그는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봅니다. 그러곤 천천히 손을 뻗어 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을 마십니다. 그의 눈빛에 희미한 감사의 빛이 떠오릅니다. 말은 없지만 그 작은 행동 속에 묘한 신뢰가 싹 트는 듯합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채린이 저택에서 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최만식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춥니다. 문득 그는 신문에서 고개를 들어 채린을 바라봅니다. 아직 여기 있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놀라움과 함께 묘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채린은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회장님. 일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최만식은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리지만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살짝 번집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 새 가정부에게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열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녀의 침착함과 성실함이
그의 까다로운 성격과 묘하게 맞물리는 듯합니다. 그날 저녁 저택의 거실에서는 최만식이 홀로 뉴스를 보며 커피를 즐기고 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소파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여유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그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가슴을 움켜쥔 채 낮은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웅크립니다.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고 그는 숨을 몰아쉬며 소파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고통 속에서 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 소리를 들은 체린이 주방에서 급히 뛰쳐나와 거실로 달려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그녀는 재빨리 그의 곁으로 다가가 상태를 살핍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의 모습에 그녀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합니다. 박 실장님! 회장님께서 심장 발작 같아요. 119에 연락해주세요. 박지훈이 전화를 걸며 급히 달려오자 체리는 최만식의 넥타이를 풀고 기도를 확보합니다. 질산염 스프레이가 필요합니다. 서재 서랍에 있을 거예요. 빨리 가져오세요. 박지훈이 서재로 뛰어가는 동안 체리는 최만식의 맥박을 확인하며 그를 조심스럽게 눕힙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 들리시죠? 곧 괜찮아질 겁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박지훈이 스프레이를 가져오자 그녀는 신속히 약을 뿌리고 그의 상태를 지켜봅니다. 몇 분 뒤 최만식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병원 병실에서 최만식은 서서히 의식을 되찾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창가에 서 있는 체린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의 쉰 목소리의 체린이 급히 고개를 돌립니다. 회장님, 정신 드세요. 그녀는 물을 따라 조심스레 건네줍니다. 얼마나 지났나? 거의 하루가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빠른 조치 덕분에 위험은 넘기셨다고 하세요. 최만식은 가슴을 만지며 잔잔한 통증을 느낍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군.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 감정의 물결이 일렁입니다. 가정부가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그의 말투는 무뚝뚝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체리는 미소로 답합니다. 회장님 곁에서 돕는 게 제 일입니다. 그녀의 담백한 대답에 최만식은 더 말하지 않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안도감이 퍼져나갑니다. 다음 날, 병실 문이 열리고 45세의 최도윤이 들어섭니다. 만식건설의 부회장인 그는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밝은 미소를 짓습니다. 삼촌, 많이 나아지셨다니 다행이에요. 정말 걱정했습니다. 그는 과장된 걱정을 담아 꽃을 침대 옆에 놓습니다. 체린이 조용히 자리를 비우려 하자 최만식이 나지막이 말합니다. 남아 있으세요, 체린 씨.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자리에 머뭅니다. 최도윤은 체린을 잠깐 쳐다보더니 다시 최만식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삼촌, 이제 회사 일은 저한테 맡기세요.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다정하지만 눈빛에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살짝 엿보입니다. 최만식은 차갑게 대꾸합니다. 아직 멀었어. 내일 퇴원한다. 최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억지 웃음으로 바뀝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무리는 마세요. 제가 회사를 내가 돌아갈 때까지 현 상태 유지해. 결정은 전부 보류다. 최도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다 체린에게로 시선을 옮기며 묻습니다. 이분이 삼촌을 구하셨다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심장약 위치를 어떻게 아셨어요? 그의 말투에 의심이 묻어납니다. 체린은 담담히 답합니다. 회장님, 약을 정리하며 알게 됐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최도윤이 더 캐묻으려는 순간 최만식의 날카로운 시선에 입을 다뭅니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섭니다. 그럼 저는 회사로 가보겠습니다.
빨리 회복하세요, 삼촌. 문이 닫히고 병실은 다시 고요에 잠깁니다. 병실에서 최만식은 채린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일 태어나면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소. 채린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회장님.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의 눈에 한 줄기 신뢰의 빛이 스칩니다. 오랜 세월 단단히 닫혀있던 그의 마음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살짝 열리는 순간입니다. 채린의 묵묵한 헌신과 침착함이 그의 깊은 곳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흐른 저녁, 저택 거실의 커다란 창문 너머로 어두운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최만식은 안락의자에 앉아 오래된 청자 차잔에 담긴 차를 천천히 음미합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예리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고풍스러운 시계가 십시를 알리는 소리를 내며 고요를 깨뜨립니다. 그때 채린이 정리된 서류 뭉치를 들고 조용히 들어옵니다. 회장님, 내일 일정과 관련된 서류입니다.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지런히 올려놓습니다. 그러다 작은 차 테이블에 놓인 닭이 세트를 보고 묻습니다. 차 한 잔 더 준비할까요? 최만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기 앉아서 나와 함께 차 한잔 하지. 체리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정성스레 차를 따릅니다. 자신에게도 한 잔을 준비한 뒤 조용히 자리에 앉습니다. 그녀가 잔을 드는 순간 최만식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체리는 오른손으로 잔을 잡고 약지를 살짝 구부린 채 받침을 안정적으로 받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미세하게 커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려다보니 똑같은 자세로 차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약지가 살짝 구부러진 채로 오래전 아내가 그의 이 독특한 버릇을 보며 웃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뭐가 불편하신가요? 체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그는 자신이 그녀를 너무 오래 쳐다봤다는 걸 깨닫고 시선을 돌립니다. 아니, 괜찮소. 그는 서리로 눈을 돌리며 감정을 숨기지만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감정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나온 최만식은 채린이 식탁을 준비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봅니다. 그녀는 그의 자리에 밥과 국, 반찬들을 정확한 위치에 배치합니다. 모든 것이 그의 까다로운 기준에 맞춰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와 함께 밥을 먹게 해. 그의 말에 체리는 놀라지 않고 조용히 식탁 맞은편에 앉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최만식은 그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체린이 반찬을 먹는 순서남을 생선, 고기 그리고 국과 밥을 번갈아 한 숟가락씩 먹는 모습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가 지켜온 식사 습관과 기묘하게 일치합니다. 체린 씨는 늘 그렇게 먹나? 그의 질문에 체린이 살짝 놀란 기색을 보입니다. 네? 아, 이 순서요?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아요. 혹시 불편하신가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었소. 그는 잠시 침묵하다 다시 묻습니다. 어디서 자랐지? 체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차분히 대답합니다. 서울 근교의 햇살의 집이라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 있었어요. 최만식의 눈에 미세한 떨림이 스칩니다. 햇살의 집은 그의 딸이 사라진 지역과 가까운 곳입니다. 가족에 대한 기억은 체린의 얼굴이 살짝 어두워집니다. 5살 때 사고로 기억을 잃었어요. 누가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줬는지조차 모르고 그전 일은 거의 떠오르지 않습니다. 최만식의 표정이 묘하게 굳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식사를 잊지만 마음속에서 의문과 감정이 뒤엉킵니다. 습관, 나이, 고아원,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칩니다. 희망을 품기엔 두렵고 무시하기엔 너무나 강렬합니다. 다음 날 오후 최만식이 병원에 추가 검진을 받으러 간 사이 체리는 그의 서재에 들어와 약을 정리합니다. 언제나처럼 깔끔한 서재에서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약통을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합니다. 약들 사이에 숨어있던 물건입니다. 오래된 듯한 상자는 정교한 무늬로 장식되어 있고 그 위에 작은 발레리나 인형이 얹혀 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체리는 조심스레 상자를 열어봅니다. 상자가 열리는 순간 부드럽고 애잔한 멜로디가 방 안을 채웁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이 멜로디는 낯설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 깊이 새겨져 있던 노래처럼 느껴집니다. 갑작스레 눈물이 차오르는 자신을 발견하고 체리는 놀라며 눈물을 닦아냅니다. 왜 이 노래가 이렇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지만 음은 정확히 선율을 따라갑니다. 마치 어린 시절 수없이 불러왔던 노래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최만식이 서재로 들어옵니다. 검진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체린의 흥얼거림을 들은 그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상자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와 그녀의 목소리가 뒤섞여 그의 귓가에 맴돕니다. 최만식의 눈이 커지며 손에 든 지팡이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 노래는 그가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그 멜로디가 지금 이곳에서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 노래에 그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체린이 놀라 고개를 돌리며 상자를 급히 닫습니다. 회장님, 언제 오셨는지. 죄송합니다. 허락 없이 만졌어요. 그녀는 당황하며 사과하지만 최만식은 대답 대신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 노래를 어디서 들었지?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립니다. 체리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합니다. 모르겠어요. 상자를 열었는데 갑자기 떠오른 것 같아요. 예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최만식은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그의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립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체린을 다시 봅니다. 그 상자는 내 딸 거였소. 오래전에 잃어버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체린은 멍하니 그를 바라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무겁고도 깊습니다. 우연히 운명으로 바뀌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문 너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최만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서재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본 순간 체린이 그의 소중한 음악 상자를 손에 들고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혼란과 감동, 그리고 억눌린 희망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 상자는 딸의 5번째 생일에 선물로 준 것이었고 그 안에 흐르는 멜로디는 그가 아내와 함께 밤마다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가족 외에는 결코 알 리 없는 그 노래가 지금 이곳에서 체린의 입을 통해 되살아난 것입니다. 손에 든 지팡이가 미세하게 떨리며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방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속에서 의심과 기대 그리고 두려움이 뒤엉켜 소용돌이칩니다. 설마 그녀가 정말 내 체린일까? 한편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고급 법률 사무소에서 최도윤은 창가에 서 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지만 그의 얼굴은 분노와 불안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를 펼쳐놓은 중년 변호사가 앉아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삼촌이 유언장을 바꾸었다고요? 최도윤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지난주에 수정하셨습니다. 대부분 기존 내용이 유지되었지만 한 가지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무슨 조항입니까? 변호사는 서류를 가리키며 읽습니다. 의미 있는 도움을 준 사람에게 상당한 재산을 남긴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주식 일부와 부동산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도윤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집니다. 그는 창문을 세게 내리치며 숨을 몰아쉽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적혀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최근 곁에서 진정한 도움을 준 사람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최도윤의 눈에 불꽃이 튑니다. 그 가정부 때문이군요. 고작 2달 만에 삼촌의 마음을 휘어잡다니. 삼촌이 그렇게 쉽게 사람을 믿을 리 없는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 가정부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최도윤은 책상 앞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으며 말합니다. 심장 발작 때 응급처치를 했다더군요. 하지만 그게 유언장을 바꿀 정도인가? 뭔가 수상합니다.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지 조사해야겠어요. 변호사는 메모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배경조사를 의뢰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 최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채린에 대한 의심과 질투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 최도윤은 고급 호텔 라운지의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고 흐릿한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됩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김민수, 최도윤이 고용한 사설 탐정입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김민수는 갈색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최도윤은 주변을 살핀 뒤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냅니다. 이채린, 41세. 현재 주소는 마포구. 그는 서류를 빠르게 훑으며 말합니다. 이건 이미 아는 정보야. 과거는? 김민수는 다른 서류를 가리킵니다. 여기 보시면 햇살의 집 고아원 출신입니다. 30년 전 5살로 추정되는 나이에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최도윤의 눈이 날카로워집니다. 계속해. 고아원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채 잠실 공원 벤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의식불명 상태였고 회복 후에도 과거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도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잠실? 30년 전이라면 정확히 1993년 6월 24일입니다. 발견 장소는 회장님이 개발한 주상복합단지 근처였습니다. 최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삼촌의 딸이 사라진 때와 일치하군.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채린 양 실종 사건과 시기, 장소가 겹칩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조사에서 관련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조사했다고? 네, 미아 발견 사례로 조사는 진행됐지만 신원을 확인할 단서가 없었고 아이도 기억을 잃은 상태라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최도윤은 서류를 넘기며 묻습니다. 그녀가 삼촌의 딸일 가능성은? 김민수는 신중히 대답합니다. 나이와 시기, 장소가 일치하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최도윤은 잠시 침묵에 잠깁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얽힙니다. 만약 채린이 정말 삼촌의 잃어버린 딸이라면 유언장의 새로운 조항은 그녀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손이 서류를 꽉 쥐며 미세하게 떨립니다. DNA 검사를 해야겠어. 삼촌 몰래라도. 김민수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회장님의 협조 없이는 방법은 내가 알아낼 테니 그녀의 과거를 더 파봐. 고아원에 남은 기록, 당시 병원 자료, 목격자라도 있으면 찾아내.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조사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최도윤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빗줄기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상관없어. 그녀가 누구든 삼촌 곁에서 떼어내야 해. 그의 목소리에 차가운 결심이 담깁니다. 한편 저택으로 돌아온 최만식은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채린이 정리해둔 약통과 함께 그 음악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는 상자를 손에 들고 천천히 열어봅니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다시 방안을 채웁니다. 그의 눈이 촉촉해집니다. 채린이 이 노래를 흥얼거렸던 모습, 그녀의 습관과 행동이 딸과 겹쳐지는 순간들이 머릿속을 떠돕니다. 정말 너일까?
그는 상자를 닫고 의자에 깊이 기대앉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랜 그리움과 새로운 희망이 뒤섞이며 그를 흔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커져갑니다. 만약 그녀가 딸이 아니라면 이 희망은 또 다른 상실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결심합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최도윤은 손에 든 고아원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로 보이는 체린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는 기억 속에서 오래된 가족 앨범에 담긴 사촌 체린의 모습을 떠올리며 비교해 봅니다.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며 그의 눈에 교활한 빛이 감돕니다. 고아원 원장이 아직 살아있나? 김민수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네, 김미숙 원장님이세요. 7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햇살의 집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최도윤은 턱을 괴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 정보를 잘 써먹어야겠군. 만약 그녀가 정말 삼촌의 딸이라면 상황이 꼬일 테니. 김민수는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잠시 후 최도윤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선 이건 비밀로 해. 그리고 고아원 기록에 손을 좀 봐야겠어. 손을 보시다뇨? 김민수의 목소리에 의문이 묻어납니다. 최도윤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이듯 말합니다. 이 체린의 과거에 작은 흔적을 남기려고 노인들을 속인 사기 전과 같은 김민수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저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도윤은 테이블 아래로 두툼한 봉투를 밀어냅니다. 추가 보수야. 고아원 기록은 오래돼서 전산화도 제대로 안 됐을 거야. 조작하기 어렵지 않을걸. 김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손에 쥡니다. 그의 눈빛에서 양심과 유혹 사이의 갈등이 엿보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나? 더 필요하면 말해. 최도윤의 말에 김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충분합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최대한 빨리. 삼촌에게 보여줄 증거가 필요해. 창밖으로 비가 점점 거세게 내리며 유리창을 두드립니다. 최도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멀리 만식그룹 본사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30년간 내가 쌓아온 자리야.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최만식은 저택 정원의 파고라 아래 앉아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손에는 책이 들려 있지만 그의 시선은 멍하니 허공을 향해 있습니다. 최근 체린의 행동과 습관에서 발견한 유사성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멀리서 체린이 화분에 물을 주며 정원을 돌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식물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며 가끔 작게 중얼거리는 듯합니다. 최만식은 무심코 그녀를 지켜보다가 체린이 장미가시에 손을 긁히는 모습을 봅니다. 아, 그녀가 놀라며 손을 흔들자 최만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갑니다. 괜찮은가? 네, 회장님. 그냥 살짝 긁힌 정도예요. 체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최만식이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살핍니다. 긁힌 자국은 미세하지만 그의 눈은 곧 오른쪽 손목 근처의 오래된 흉터에 머뭅니다. 약 5cm 길이의 반달 모양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흉터는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체리는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흉터를 가리며 말합니다. 오래된 거라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요. 최만식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번뜩입니다. 딸 체린이 그네에서 떨어져 손목을 다쳤던 그날 정확히 같은 위치에 생긴 상처였습니다. 그냥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그는 애써 감정을 숨기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날 밤 최만식은 서재에서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 펼칩니다. 먼지 묻은 페이지 사이로 딸 체린의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손목을 다쳤던 시기의 사진을 찾아냅니다. 반창고를 붙이고 해맑게 웃는 4살 체린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책상 위 액자 속 딸의 사진과
오늘 본 체린의 손목을 떠올리며 겹쳐봅니다. 나이 차이는 있지만 미소 짓는 눈매와 입꼬리의 곡선이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설마 그는 벽시계를 쳐다봅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입니다. 망설이던 그는 결국 휴대폰을 들어 박지훈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훈 씨, 내일 아침 일찍 서재로 와주게.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내일 말하지. 이 통화는 비밀로 해. 다음날 아침 박지훈은 약속대로 서재에 도착합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한 최만식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박지훈 이 자리에 앉아 최만식은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엽니다. 채린 씨를 조사해줬으면 하네. 박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채린 씨요? 무슨 문제가? 그녀가 햇살의 집 출신이라더군. 언제, 어떻게 그곳에 들어갔는지 알아봐. 특히 30년 전 기록을 집중적으로. 박지훈은 메모를 하며 묻습니다. 30년 전이라면. 그래. 그리고 건강 기록도 확인해. 오른쪽 손목 흉터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그녀가 따님과 관련이 있다고? 최만식은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봅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야. 그냥 확실히 하고 싶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 흔치 않은 연약함이 스며 있습니다.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한편 최도윤의 지시에 따라 김민수는 햇살의 집 고아원으로 향합니다. 낡은 건물 앞에선 그는 김미숙 원장을 만나기 위해 문을 두드립니다. 백발이 성성한 원장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민수는 준비한 거짓 명함을 내밀며 말합니다. 옛 기록을 조사 중입니다. 30년 전 이채린이라는 아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김미숙은 잠시 기억을 더듬습니다. 채린이라 기억나네요.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죠. 5살쯤에 여기 왔는데 머리를 다친 상태였어요. 김민수는 교묘하게 말을 꺼냅니다. 그녀가 나중에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기록은 없나요? 원장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그럴 리가요. 채린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김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봉투에서 돈을 꺼내 보이며 말합니다. 기록에 작은 추가가 필요합니다. 원장님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김미숙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무슨 뜻인지. 그냥 작은 흔적만 남기면 됩니다. 누구도 해가 되지 않아요. 그녀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런 부탁은 못 들어요. 채린이는 내 아이나 다름없었어요. 김민수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그는 문을 나서며 최도윤에게 전화를 겁니다. 원장이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최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립니다. 그럼 직접 손을 써. 시간이 없어. 최만식은 서재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박지훈에게 건넵니다. 어린 채린이 손목에 붕대를 감고 미소 짓는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이건 내 딸 채린이가 실종되기 직전에 찍은 거야. 지금 이채린 씨 손목 흉터와 비교해봐. 박지훈은 사진을 받아들고 진지하게 살핍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으셨군요. 최만식의 눈에 깊은 감정이 어립니다. 부모란 자식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법이네. 세상 모두가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해도 내 마음 한구석엔 언제나 딸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 박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그녀가 회장님의 딸이 아닐 수도 있으니 너무 큰 기대는. 만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습니다. 알고 있네. 어쩌면 터무니없는 희망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 직감이 맞기를 바랄 뿐이야. 박지훈이 떠난 뒤 최만식은 책상 위에 놓인 음악 상자를 꺼내 조심스레 열어봅니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서재를 채우며 그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핍니다. 저택은 오늘 최만식의 일은 생일을 맞아 조용히 분주합니다. 체리는 아침부터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요리사들은 만식이 좋아하는 메뉴를 준비하고 체리는 모든 과정을 세심히 점검합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회장님은 깔끔한 걸 선호하세요. 그녀의 지시에 따라 식당은 정갈하게 꾸며집니다. 고급 식기들이 테이블 위에 정연히 놓이고 창가에는 은은한 조명이 더해집니다. 체리는 준비를 마무리하며 자신이 직접 만든 선물 상자를 확인합니다. 진한 남색 목도리가 밤늦게까지 뜨개질한 손길로 정성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오후 6시 최만식이 서재에서 나와 식당으로 들어섭니다.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임에도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지만 눈빛에는 은근한 기대가 묻어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체린이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합니다. 만식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최도윤이 화려한 선물 상자를 들고 들어옵니다. 삼촌,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는 과장된 미소와 함께 선물을 건네며 다가옵니다. 최만식은 무심히 선물을 받아 옆에 내려놓습니다. 고맙다. 최도윤은 체린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짓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납니다. 오늘은 제가 삼촌이 좋아하시는 전복죽을 특별히 준비했어요. 최고급 재료로 셰프에게 부탁했습니다. 만식의 표정이 살짝 밝아집니다. 전복죽은 그가 즐기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식사가 시작되며 다양한 요리가 차례로 올라옵니다. 체리는 조용히 식사 진행을 돕고 최도윤은 끊임없이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만식은 대체로 묵묵히 듣다가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도윤이 준비한 전복죽이 등장합니다. 고급 그릇에 담긴 하얀 죽 위에 큼직한 전복 조각이 푸짐하게 얹혀 있습니다. 삼촌, 제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겁니다. 드셔보세요. 최도윤이 죽을 만식 앞으로 밀며 말합니다. 만식이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체린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난번 만식이 쓰러졌을 때 약국에서 들은 약사의 경고가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회장님의 새로운 심장약은 전복 같은 해산물과 함께 먹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체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립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만식의 손을 급히 막습니다. 회장님, 드시면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식당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최도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뭐야 이게? 만식이 놀란 눈으로 묻습니다. 체리는 침착하게 설명합니다. 회장님께서 드시는 심장약과 전복은 같이 섭취하면 위험합니다. 약사님이 분명히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최도윤이 얼굴을 찌푸리며 반박합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뭘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체리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지난번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을 때 약국에서 약 목록을 확인하며 들은 경고입니다. 절대 착오가 없어요. 만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전화를 꺼내 담당 의사에게 연락합니다. 통화가 끝난 후 그의 표정이 무거워집니다. 체린 씨 말이 맞아. 의사가 이 약과 전복은 상호작용이 위험하다고 확인해줬어. 최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삼촌. 정말 죄송해요. 그는 당황한 척 사과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불안과 분노가 스쳐 지나갑니다. 최만식은 죽을 한쪽으로 치우며 체린을 바라봅니다. 또 한 번 네 덕을 봤군. 그의 목소리에 감사의 기색이 묻어납니다. 체린은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최도윤은 이를 악물며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다행이네요, 삼촌.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체린에 대한 적대감이 더욱 깊어집니다. 만식은 그를 잠시 쳐다보다가 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조심해라.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됩니다. 식사가 끝난 후 체린은 만식에게 조심스레 선물 상자를 건넵니다. 회장님, 작은 선물입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만식은 상자를 열어 남색 목도리를 꺼내며 잠시 멈춥니다. 네가 직접 만든 건가? 네.
겨울이 다가오니 따뜻하게 쓰시라고 준비했어요. 만식은 목도리를 손에 들고 천천히 쓰다듬습니다. 그의 입가에 드물게 부드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고맙네, 채린 씨. 그 순간 최도윤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쥡니다. 그의 눈에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합니다. 이 여자가 삼촌의 마음을 완전히 잡았군.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를 막아야 해. 한편 박지우는 햇살의 집 고아원으로 향합니다. 김미숙 원장을 만나기 위해 도착한 그는 낡은 문을 두드립니다. 백발의 원장이 그를 맞이하며 묻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지우는 정중히 말합니다. 30년 전 이채린이라는 아이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당시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미숙은 잠시 기어를 더듬습니다. 채린이라 착하고 조용한 아이였죠. 5살쯤에 여기 왔는데 머리를 다친 상태로 발견됐어요. 박지우는 준비한 사진을 꺼내며 묻습니다. 이 사진 속 흉터를 기억하시나요? 김미숙은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손목에 반달 모양 흉터가 있었어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온 후에도 남아 있었죠. 박지훈의 눈이 커집니다. 그녀가 언제 어떻게 여기 온 건가요? 1993년 여름이었어요. 잠실 근처 공원에서 누군가 데려왔는데 기억을 잃은 상태였어요. 박지훈은 메모를 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회장님의 직감이 맞을지도. 최만식은 식탁에서 최도윤과 채린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웁니다. 채린씨, 고맙소. 그는 낮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최도윤은 갑작스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급히 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셔츠 등에 식은땀이 배어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식당에는 최만식과 채린만 남아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만식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채린을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엽니다. 고맙네. 채린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만식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채린의 선물 상자로 향합니다. 그건 뭐지? 채린은 약간 쑥스러운 표정으로 상자를 건넵니다. 작은 선물이에요. 제가 직접 든 목도리인데 날씨가 쌀쌀해져서 최만식은 상자를 열어지난 남색 목도리를 꺼냅니다. 촘촘히 짜인 목도리 한쪽 끝에는 그의 이니셜이 정성스럽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네가 만든 거야? 네, 회장님께 따뜻하게 쓰시라고 준비했어요. 만식의 눈의 감동에 빛이 스칩니다. 오랜 세월, 이런 손길이 담긴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던 그에게 목도리의 온기는 있고 지냈던 가족의 따스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맙네, 채린씨. 그는 목도리를 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최도윤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식당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집니다. 만식은 테이블 위에 놓인 전복죽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채린은 조용히 한쪽에 서서 상황을 지켜봅니다. 도윤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 만식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그 안에 단단한 힘이 실려 있습니다. 최도윤은 약간 당황한 기색으로 자리에 앉습니다. 삼촌, 정말 몰랐어요. 생신에 특별한 걸 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약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억울함을 담고 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만식은 그를 말없이 응시합니다. 주방장에게 직접 주문했다고 했지? 네, 제가 아는 최고의 셰프에게 부탁했어요. 만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누릅니다. 김비서, 지금 계절한 식당의 최민준 셰프에게 연락해서 오늘 최도윤 부회장이 주문한 전복죽에 대해 물어봐. 최도윤의 표정이 굳어지고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불안하게 두드립니다. 몇 분 뒤 전화가 다시 걸려옵니다. 통화를 마친 만식은 차가운 눈으로 최도윤을 바라봅니다. 셰프가 말하길 네가 주문한 적 없다는군. 최근 몇 달간 너와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하고 식당 안 공기가 팽팽해집니다. 최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분명히 그는 말을 더듬습니다. 도윤아, 솔직히 말해. 이 전복죽은 누가 준비한 거냐?
최도윤은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쉽니다. 제가 직접 준비했어요. 좀 더 특별하게 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요리를 할 줄 아는 줄은 몰랐군. 만식의 말에 날카로운 비꼼이 묻어납니다. 최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삼촌, 오해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의도를. 만식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자릅니다. 내 병원 기록과 약 정보는 가족이라면 쉽게 볼 수 있지. 이런 약의 상호작용도 알아내기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실망한 눈빛으로 덧붙입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 이 일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최도윤은 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허둥지둥 식당을 나섭니다. 그의 발걸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식당에 최만식과 채린만 남습니다. 긴 침묵 끝에 만식이 입을 엽니다. 도윤이가 최근 네게 여러 의심을 품고 있었어. 노인들을 속인 사기 전력이 있다는 기록까지 보여줬더군. 채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집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만식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알고 있네. 도윤이가 보여준 자료가 조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로 확신이 생겼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덧붙입니다. 채린 씨, 오늘 또 네 덕에 살았군. 채린은 따뜻한 미소로 답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장님. 만식은 채린이 준 목도리를 목에 두르며 그 온기를 느낍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스함이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입니다. 생일인데 케이크라도 같이 먹지 않겠나? 축하도 제대로 못 받았어. 채린이 환하게 웃습니다. 좋아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케이크가 있어요. 그녀는 주방으로 향하고 만식은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확신이 자라납니다. 이 여자가 내 딸일지도. 한편 박지우는 햇살의 집에서 김미숙 원장과의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그때 채린의 손목 흉터 외에 다른 특징은 없었나요? 김미숙은 잠시 기억을 더듬습니다. 생각해보니 아이가 처음 왔을 때 작은 인형을 꼭 쥐고 있었어요. 발레리나 모양이었는데 그걸 놓지 않으려 했죠. 박지훈의 눈이 커집니다. 죄만식이 딸에게 준 음악 상자 위에 발레리나 인형이 떠오릅니다. 그 인형은 어디 있나요? 몇 년 뒤 채린이가 떠날 때 가져갔어요. 지금은 모르겠네요. 박지훈은 급히 메모를 적으며 생각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는 저택으로 돌아가며 만식에게 보고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같은 시각 최도윤은 차 안에서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김민수 고아원 원장이 안 넘어갔다며 다른 방법을 찾아.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습니다. 김민수가 대답합니다. 기록 조작은 어렵게 됐어요. 다른 증거를 조작하거나 채린을 직접 압박하는 방법밖엔. 최도윤은 이를 악물며 말합니다. 그럼 그녀를 겁주든 쫓아내든 해봐. 삼촌이 더 의심하기 전에 끝내버려야 해. 그는 전화를 끊고 어두운 창밖을 노려봅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저택에서는 채린이 케이크를 들고 식당으로 돌아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는 가운데 만식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채린 씨, 오늘은 정말 고맙네. 채린이 웃으며 답합니다. 회장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기뻐요. 두 사람은 케이크를 자르며 잠시나마 평온한 시간을 나눕니다. 하지만 만식의 마음속에는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곧 모든 걸 알게 되겠지. 그는 촛불 너머로 채린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른 아침, 최만식의 집무실은 고요 속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굳어 있고 시계를 자꾸 확인하는 손길에서 초조함이 묻어납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박지훈이 서류 가방을 들고 조용히 들어옵니다. 자료가 준비됐습니다, 회장님.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앞으로 다가갑니다. 박지훈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군. 만식이 낮게 말합니다. 30년 전 자료라 쉽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기록은 대부분 수기로 남아있어 디지털화가 안 된 상태였어요. 박지훈의 설명에 만식은
묵묵히 봉투를 열고 내용물을 꺼냅니다. 여기 1993년 6월 24일 경찰 보고서입니다. 잠실에서 만식건설 주상복합 개장식 근처에서 발견된 미확인 여아에 관한 내용이에요. 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건설자재 운반 차량에 치여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른쪽 손목 근처에 반달 모양 상처가 있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박지우는 다음 서류를 펼치며 말을 잇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몇 달간 의식불명이었고 깨어난 뒤에도 이름이나 부모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신원을 확인할 단서가 없어 결국 햇살의 집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박지훈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이건 고아원 입소 기록인데 당시 김미숙 원장이 작성했어요. 아이가 가진 유일한 소지품은 미미라는 이름의 고양이 인형뿐이었다고 합니다. 최만식의 눈이 순간 커집니다. 미미는 딸 채린이 늘 품고 다니던 고양이 인형의 이름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갑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눈에 띕니다. 회장님, 사고 장소와 시기, 상처 위치, 인형 이름까지 놀라운 일치예요. 박지훈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납니다. 만식은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을 응시합니다. 이건 우연이 될 수 없어.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나머지 서류를 살핍니다. 그 중에는 햇살의 집에서 찍힌 어린 채린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 소녀의 눈매와 미소는 그가 기억하는 딸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건 이채린 씨의 의료 기록입니다. 혈액형은 B형으로 회장님과 일치하고 오른쪽 손목 흉터는 어린 시절 외상으로 보이며 5세 이전에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나와 있어요. 만식은 서류를 하나하나 다시 훑어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모든 게 일치한다면 그녀가 내 딸이라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 믿기지 않는 떨림이 섞여 있습니다. 30년간의 그리움과 기다림, 그리고 이제 딸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누릅니다. 박지우는 신중히 말합니다. 회장님, 정황상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DNA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겠지. 만식이 박지훈의 말을 잇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묻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채린 씨에게 바로 말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고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검사 결과가 달라질 경우 그녀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으니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나을 겁니다. 만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30년간 찾아 헤매던 딸이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로 지내고 있었다니 운명의 아이러니가 그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렇게 해. 조용히 준비해주게. 특히 도윤에게 절대 새어나가지 않도록.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이미 신뢰할 만한 검사기관을 알아뒀습니다. 비밀 보장과 정확도가 뛰어난 곳이에요. 채린 씨의 머리카락이나 물건에서 샘플을 얻으면 됩니다. 만식은 창밖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깃듭니다. 30년이 지났어. 설마 딸을 다시 찾게 될 줄이야. 박지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곧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30년의 긴 여정 끝에 진실을 마주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저택 정원에서 채리는 화분에 물을 주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묵묵히 일에 집중하지만 문득 손목의 흉터를 내려다봅니다. 오래전부터 있던 그 흔적은 그녀에게 늘 의문이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생긴 걸까?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때 멀리서 만식이 창가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채리는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만식은 조용히 미소로 답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공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연결감을 느끼게 합니다. 한편 최도윤은 사무실에서 김민수와 통화 중입니다.
고아원 기록 조작이 안 됐다며? 다른 방법은?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납니다. 김민수가 대답합니다. 원장이 단호해서 불가능했어요. 이제 채린을 직접 압박하거나 증거를 날조하는 수밖에. 최도윤은 책상을 손으로 치며 말합니다. 그럼 빨리 움직여. 삼촌이 더 의심하기 전에 끝내버려야 해.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노려봅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결심이 뒤섞여 있습니다. 내가 쌓아온 걸 무너뜨릴 순 없어. 저택으로 돌아온 박지우는 채린이 사용한 빗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채취합니다. 그는 만식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합니다. 샘플 확보했습니다. 내일 검사소로 보낼게요. 만식은 수학이 너머로 낮게 대답합니다. 고맙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게. 박지우는 알겠다고 답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만식은 집무실 의자에 앉아 음악 상자를 다시 엽니다. 멜로디가 흐르는 가운데 그의 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곧 알게 되겠지. 채린아, 정말 너라면. 그는 상자를 닫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침 햇살이 저택을 비추며 새로운 하루를 열고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해질녘 최만식의 저택 정원은 붉은 노을에 물들어 고요한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체리는 화단 앞에 무릎을 꿇고 꽃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하지만 눈빛에는 최근 몇 주간 만식에게서 느껴진 미묘한 변화로 인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갑작스레 그림자가 그녀 위로 드리워집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최도윤이 차가운 얼굴로 서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군. 그의 목소리에 빈정거림이 가득합니다. 체리는 천천히 일어나 손에 묻은 흙을 털며 장갑을 벗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부회장님? 최도윤은 주변을 살핀 뒤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섭니다. 그의 눈에 날카로운 위협이 스칩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마. 네가 누군지 다 알고 있어. 체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최도윤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잇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말라고. 삼촌의 신뢰를 얻으려고 접근한 사기꾼이잖아. 노인들 재산을 빼앗는 게 네 특기 아니었나? 체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집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최도윤은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흔듭니다. 조작된 고아원 기록입니다. 이건 뭐지? 네 과거 범죄 기록이야. 노인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사기꾼. 삼촌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 거짓이에요. 체린이 강하게 반박하지만 최도윤은 위협적으로 다가섭니다. 너는 절대 이 집안 사람이 될 수 없어. 내가 뭘 노리는지 모를 줄 알았어? 삼촌의 딸인 척하며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거지? 이 서류뿐 아니라 네 모든 거짓을 폭로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롭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삼촌에게 내가 알아서 변명해 줄게. 안 그러면 어쩌겠다는 거냐? 도윤아? 느닷없는 목소리에 두 사람 모두 놀라 고개를 돌립니다. 정원 입구에 최만식이 서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서울 만큼 차분합니다. 삼촌, 언제부터? 최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십니다. 만식은 천천히 다가가 채린 옆에 섭니다. 네가 내 딸을 협박하는 걸 충분히 봤어. 딸이란요? 삼촌, 이 여자가 속이고 있는 겁니다. 고아원 기록도. 만식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습니다. 네가 조작한 거야. 김미숙 원장이 직접 확인해줬어. 그 기록은 최근 누군가 손뗀 거라고. 최도윤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립니다. 만식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이건 DNA 검사 결과다. 체리는 99.9% 확률로 내 친딸이야. 최도윤은 뒷걸음질을 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립니다. 말도 안 돼. 그녀가 정말 체린이라니. 30년이나 지났는데. 그래,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기적처럼 그녀가 내게 돌아왔어. 네가 해선 안 될 짓을 했구나, 도윤아.
만식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깊은 실망감이 묻어납니다. 삼촌, 저는 그저 삼촌을 지키려. 거짓말은 됐다. 회사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잘 알아. 심지어 내 목숨까지 노렸지. 최도윤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이제 네 자리는 없어. 내일 회사에 나오지 마. 모든 권한은 박지훈에게 넘기고 네 주식은 회사가 매입할 거야. 삼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회사에 얼마나 힘썼는데. 그만해. 네가 내 딸을 해치려 한 것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어. 지금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 최도윤은 패배감에 어깨를 떨며 물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채린을 노려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정원을 떠납니다. 채린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만식을 바라봅니다. 내 딸이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회장님, 방금 만식은 천천히 그녀를 향해 몸을 돌립니다. 단단했던 그의 표정이 무너지며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채린아, 내 딸, 정말 너였구나.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채린의 어깨를 잡습니다. 채린도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를 마주봅니다. 정말 회장님의 딸인가요? 그래, 너야. 30년 만에 너를 다시 찾았어. 만식은 채린을 끌어안습니다. 부녀의 재회 순간을 축복하듯 석양의 마지막 빛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쌉니다. 정원의 고요가 내려앉고 멀리서 최도윤의 차가 떠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채린은 만식의 품에서 조용히 흐느낍니다. 기억은 없지만 이상하게 회장님 곁에 있으면 따뜻했어요. 만식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너도 느꼈던 거야. 우리 사이의 끈은 끊어지지 않았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채린은 문득 손목의 흉터를 내려다보며 묻습니다. 이건 제가 어릴 때 다친 거였나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가 그네에서 떨어졌을 때 생긴 거야. 네가 사라진 날까지도 그 상처가 남아 있었지. 채린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가 왜 여기로 오게 됐는지. 만식은 채린의 손을 잡고 저택으로 향합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 내 딸로서. 채린은 그의 손을 꼭 쥐며 따라갑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며 박지훈이 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고맙네, 지훈 씨.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겠어. 박지훈은 서류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채린에게 건넵니다. 이건 회장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채린이 상자를 열자 어린 시절 그가 잃어버린 발레리나 인형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네가 고아원에 갔을 때 가지고 있던 인형이야. 원장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내게 전해줬어. 채린은 인형을 손에 들고 눈물을 글썽입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요. 밤이 깊어지며 저택은 평온에 잠깁니다. 만식과 채린은 거실에 앉아 오랜 이야기를 나눕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기엔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받습니다. 창밖으로 별빛이 반짝이며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비춥니다. 최만식의 서재는 따스한 조명 아래 고요히 빛납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첩, 서류 더미, 그리고 DNA 검사 결과지가 가지런히 펼쳐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의자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최만식은 깊은 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0년 전 만식그룹의 첫 주상복합 건물 개장식이 있었어. 그때 네 나이는 5살이었지. 그는 사진첩을 펼쳐 채린에게 보여줍니다. 화려한 테이프 커팅식 장면 속 젊은 최만식이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날 행사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 내가 잠깐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 네 손을 놓쳤지.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채린은 숨을 죽이며 그의 말을 듣습니다. 혼잡 속에서 네가 건설 자재를 운반하던 차량에 치였어. 사고 직후 너를 찾지 못했어.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현장을 지나던 남자가 너를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하더군. 만식은 손을 뻗어 낡은 병원 기록을 펼칩니다. 넌 몇 달간 의식불명이었고 깨어났을 때는 이름도 부모도 기억하지 못했어. 그 남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너를 고아원에 맡겼지. 체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목의 흉터를 만지작거립니다. 그 사이 나는 너를 찾으려 모든 걸 쏟아부었어. 경찰, 탐정, 심지어 무당까지 동원했지만 아무도 네 소식을 알려주지 못했지. 내 엄마는 그 충격으로 몸이 약해져 5년 뒤 세상을 떠났고 만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30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았어.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네 사진을 보며 말을 걸었지.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었어. 체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조각난 기억들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그러다 기적처럼 30년 만에 네가 내 집에 가정부로 들어왔어. 처음엔 몰랐지. 하지만 네 작은 습관들, 그 자장가 멜로디, 인형 이름 하나씩 의심이 커졌어. 만식은 DNA 검사 결과를 들어 그녀에게 건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넌 내 딸, 최채린이야. 체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듭니다. 혼란과 충격,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휘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낯설지 않았던 거예요. 음악 상자 소리, 회장님의 습관, 집안의 냄새, 다 어딘가 익숙했어요. 체리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갑니다. 창밖 정원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렴풋이 어린 시절 그곳에서 뛰놀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저 정말 최채린.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믿기 어려운 떨림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단숨에 바뀌는 현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입니다. 만식은 그녀 곁으로 다가가 음악 상자를 건넵니다. 내 5번째 생일 선물이었어. 매일 밤이 멜로디로 자장가를 불러줬지. 체리는 상자를 열어 멜로디를 듣습니다.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합니다. 따뜻한 침대, 창밖 별빛,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 잊고 있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녀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옵니다.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그 말에 만식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체린을 끌어안습니다. 30년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립니다. 체린아, 내 딸, 드디어 찾았구나. 체린은 아버지의 품에서 흐느낍니다. 슬픔이 아닌 잃어버렸던 뿌리를 되찾은 안도감의 눈물입니다. 제가 정말 집에 돌아온 건가요? 그래, 이제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왔어. 다시는 너를 잃지 않을게. 창밖에서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듭니다. 30년의 어둠이 걷히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합니다. 서재는 두 사람의 조용한 숨소리로 채워집니다. 만식은 체린의 손을 꼭 잡고 사진첩을 다시 펼칩니다. 이건 네가 3살 때 찍은 거야. 네 엄마가 좋아했던 꽃밭에서. 그는 하나씩 추억을 꺼내며 체린에게 들려줍니다. 체린은 흐릿한 기억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장면을 떠올립니다. 꽃밭,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노란 꽃이 많았던. 만식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네 엄마가 유난히 노란 꽃을 좋아했지.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메워갑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박지훈이 들어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지훈씨, 고맙네. 네 덕분에 이 순간을 맞았어. 만식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깁니다. 박지훈은 작은 상자를 꺼내 체린에게 건넵니다. 회장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체린이 상자를 열자 발레리나 인형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건 네가 고아원에 갔을 때 꼭 쥐고 있던 인형이야. 김미숙 원장이 보관하다 내게 전해줬지. 체리는 인형을 손에 들고 눈물을 글썽입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밤이 깊어지며 저택은 평화에 잠깁니다. 만식과 체리는 서재에서 거실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30년의 공백을 채우기엔 시간이 모자라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됩니다. 창밖 별빛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비춥니다. 만식은 체린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앞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제 더 이상 잃을 시간은 없어. 체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찾아온 가족의 온기가 저택을 가득 채웁니다. 만식 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임원들과 주요 부서장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문이 열리며 최만식과 체린이 함께 들어섭니다. 두 사람의 모습에서 묘한 닮음이 느껴집니다. 체린은 더 이상 가정부의 소박한 옷차림이 아닌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으로 품격 있게 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중요한 발표 때문입니다. 최만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차고 단호합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집니다. 30년 전 우리 회사의 첫 주상복합 건물 개장식에서 실종된 제 딸 최채린을 찾았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이 순간 술렁입니다. 오랜 시간 만식 그룹에 몸담은 몇몇 임원들은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봅니다. 여기 옆에 서 있는 이 여성이 바로 제 딸 최채린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되었으며 법적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만식은 채린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또한 오늘부로 최도윤 부회장은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며 그가 보유한 주식은 회사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위와 개인적 이유 때문입니다. 이 발표에 더 큰 충격이 회의실을 휩쓸며 웅성거림이 퍼집니다. 체리는 담담히 시선을 받아내며 서 있습니다. 앞으로 체리는 제 딸로서 그리고 만식그룹의 후계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지훈 비서실장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곧이어 임원들과 부서장들이 동참하며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채웁니다. 체리는 살짝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만식의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만식그룹이 세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봅니다. 어땠어? 너무 갑작스러웠지? 만식이 부드럽게 묻습니다. 체리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짓습니다. 앞으로 배울 게 많아요. 회사 일도 그룹의 역사도 30년의 공백을 채우는 게 쉽진 않겠죠. 다 알긴 힘들어도 아버지가 만든 걸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만식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봅니다. 어떤 생각이 있니? 햇살에 집에서 지내며 저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중 몇 명이 정말 고아인지 아니면 저처럼 실종된 건지 생각해보니 체린의 말에 만식의 눈이 반짝입니다. 실종 가족을 찾는 재단을 만드는 건 어떨까? 우리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 체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DNA 데이터베이스, 얼굴 인식 기술, 심리 지원까지. 만식은 딸의 열정에 감동합니다. 30년간 회사를 키우는데 전념했지만 이제 딸과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린 재단은 어떠니? 내 이름을 붙인 재단으로? 체린은 감격에 찬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정말 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첫 프로젝트야. 내가 가진 자원과 네트워크를 모두 쏟아붓자. 체리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녀의 마음에 새로운 꿈이 싹틉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집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새 출발을 함께 해주셔서요. 만식은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부터 함께야. 잃은 시간은 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는 더 소중히 써보자. 오후 햇살이 창을 통해 두 사람을 비추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합니다. 그날 밤 잠실의 주상복합 건물 앞에 검은 세단이 멈춥니다. 최만식과 체린이 차에서 내려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이곳은 30년 전 체린이 실종된 건설 현장이 있던 자리로 이제 만식 그룹의 핵심 건물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체린이 고개를 들어 건물을 바라봅니다. 만식은 딸 옆에 서서 함께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그래, 내가 사라졌던 곳이야. 두 사람은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완공 후 매일 이곳에 왔어. 너를 잊지 않으려고. 체리는 아버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그가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만식은 체린의 팔을 가볍게 잡고 엘리베이터로 이끕니다. 옥상 정원으로 가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며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잠깁니다. 문이 열리고 옥상 정원으로 나오자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최채린을 기억하며라는 문구와 함께 어린 채린의 사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채린이 놀란 눈으로 묻습니다. 내가 사라진 후 세웠어. 매년 이곳에서 너를 생각하며 기도했지. 만식의 목소리에 애틋함이 묻어납니다. 채린은 기념비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기다리셨다니. 그래,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이 기념비도 새 의미를 갖게 됐지.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아 야경을 바라봅니다. 채린이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른 시간을 채우고 싶어요.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럴 거야. 우리 앞엔 아직 많은 날이 남았어. 밤하늘의 별빛 아래 부녀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새로운 미래를 다짐합니다. 30년의 아픔을 넘어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으로서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들리는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만의 평화가 정원을 가득 채웁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닿으며 문이 열리고 최만식과 체리는 옥상에 마련된 정원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가운데 정원 한쪽에 작은 청동 동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체린이 다가가자 하늘을 향해 손을 뻗은 어린 소녀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소녀의 얼굴에는 희망찬 미소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너를 기억하려고 세운 거야. 건물 완공 후 이 조각상을 설치했지. 이름은 딸이라고 붙였어. 만식의 목소리에 깊은 애정이 묻어납니다. 체린의 눈에 눈물이 맺히며 그녀는 조각상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윤곽을 따라갑니다. 제 모습이네요. 그래, 내 기억 속 5살 너의 모습이야. 매일 이 정원에 와서 널 떠올렸지. 만식은 정원 벤치에 앉으며 체린에게 손짓합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자 그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니? 체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으며 답합니다. 단편적인 장면만 떠올라요. 사람들이 많았고 아버지 손을 놓쳤던 순간 그러다 큰 소리와 함께 모든 게 어두워졌어요. 만식의 표정이 아픔으로 일그러집니다. 내 잘못이었어. 아니에요, 아버지. 그저 일어난 일이에요. 체린이 단호히 말하며 그의 손을 잡습니다. 만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딸의 손을 마주칩니다. 이제 자책은 그만할게. 우리가 다시 만났잖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고 만식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왜 바로 알아보지 못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보니 내 엄마를 닮은 눈과 내 고집이 그대로야. 체리는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낯설지 않은 느낌이 계속 있었죠. 만식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이제 절대 놓치지 않을게. 체리는 아버지 품에 기대며 부드럽게 웃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봅니다. 과거의 아픔이 깃든 이곳에서 이제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약속합니다. 그날 저녁, 최만식의 저택 다락방은 먼지 쌓인 물건들 사이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만식과 체린이 계단을 올라 함께 들어섭니다. 만식은 천천히 다락방 깊숙한 곳으로 걸어가며 말합니다. 30년간 내 물건들을 모두 보관했어.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았지. 그는 체린이의 보물이라고 적힌 나무 상자 앞에 멈춥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어린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작은 인형, 색연필, 그림책, 리본으로 묶인 편지들이 시간을 거슬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체리는 상자를 들여다보며 숨을 멈춥니다. 그때 그녀의 손이 작은 팔찌에 닿습니다. 팔찌를 집어드는 순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어머니! 체린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어머니가 주신 거였어요.
만식은 놀라며 그녀를 봅니다. 기억났니? 네. 어머니가 제 손목에 채워주시며 우리 채린이는 항상 행복할 거야라고 하셨어요. 만식은 옆에 있던 또 다른 상자를 가져와 펼칩니다. 가족 앨범입니다. 내 엄마 사진이야. 앨범 속에는 아름다운 여성이 어린 채린을 안고 웃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채린과 닮은 미소입니다. 어머니! 채린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립니다. 기억나요? 향기, 목소리, 웃음소리, 그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5년 뒤였어. 널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했지. 채린은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자신의 뿌리가 점점 선명해집니다. 아버지, 왜 이걸 버리지 않으셨어요? 30년이나. 만식의 눈에 깊은 감정이 스칩니다. 어떻게 버리겠니? 이건 내 일부였어. 널 잃은 후에도 날 붙잡아준 친구들이었지. 그는 숨을 고르며 덧붙입니다. 언젠가 내게 돌아갈 거라 믿었어. 채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습니다. 만식도 미소로 답하며 손을 마주칩니다. 1년 후, 가을 오후의 한강공원은 황금빛과 붉은빛 낙엽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최만식과 채린이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걷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편안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였어요. 채린이 벤치 앞에 멈춰섭니다. 정말이니? 만식이 벤치를 살핍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와 여기 앉아서 한강을 봤어요. 5번째 생일 전날 저녁에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습니다. 강 너머로 노을이 물들며 강물에 반사됩니다.